73페이지 상식 공략 문제 2회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 시트를 가세요. 기본 작업 2번 시트에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네. 1번 A1에서 I1까지 영역은 선택 영역 가운데로 지정하고 헤드라인 M 크기 17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간 다음에 맞춤의 가로 선택 영역 가운데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글꼴을 HY 헤드라인 M 요거 있죠. 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는 짝수는 되는데 홀수는 직접 입력해 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17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A3 A4 B3 B4 C3 C4 그 다음에 D3에서부터 D3에서 D4까지 여기도 있네요. 그 다음에 E3에서 I3까지 범위를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지적을 하고요.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범위를 지정할 때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했다라고 하시면 풀어야 됩니다. 풀고 다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내가 했다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풀고 다시 하셔야지 그냥 그거 이어서 했다가는 엉뚱하게 병합이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A3에서 I4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셀 스타일을 출력 스타일로 지정해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홈의 셀 스타일에 출력 스타일로 찾으셔서 클릭해 주시면 끝이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G14셀 G14셀을 찾으셔서 G열과 14행에 있는 G14셀 지정하고 최고 고객 포인트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항상 표시되도록 지정하고 메모 서식의 맞춤의 자동 크기로 지정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메모가 나왔죠. 여기 있는 컴퓨터 이름은 반드시 지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반드시 지우고 그 다음에 최고 고객 포인트 이렇게 글씨를 쓰죠. 그 다음 메모의 경계 라인 즉 마우스 포인트를 잘 보세요. I자 모양도 아니고 십자가 모양도 아닌 이동 방향키에 마우스를 지적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야 메모 서식이 나옵니다. 메모 서식을 클릭하면 이제 맞춤해 보면 자동 크기라는 메뉴가 있으니까 반드시 꼭 이거를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맞춥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셀 포인트를 G14가 아닌 다른 셀을 클릭해서 메모가 이렇게 표시되면 항상 표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만약에 표시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 메모 항상 표시가 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해 보면 여기에 모두 표시 이렇게 되고 숨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숨겨지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거는 항상 표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건 항상 표시가 아니고 클릭해서 항상 표시가 되게끔 메모 삽입할 때도 검토 탭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I5에서 I14셀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 예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시 예를 잘 보시면 됩니다. 3월 3일이 3월 3일 한 칸 띄고 예정이죠. 그죠? 한 칸 띈 것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잘 읽어 보셔야 돼요. 자, 셀 서식 가서 그 다음에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여기는 지표지는 숫자에 대한 서식이니까 지우고 문자 서식이니까 골뱅이를 하죠.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넣어서 한 칸 띄고 예정 이렇게 쓰셔야 보시면 여기가 한 칸 띈 것을 확인해야 여기가 띄어지는 거죠. 요것까지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붙으면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잘했는데 틀렸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문제. A3에서부터 I14셀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다음에 그럼 홈에 가서 모든 테두리 적용시켜주고 그 다음 다시 A3에서 I4까지 그러면 여기 범위 있죠? 여기 범위의 아래쪽만 이중실선으로 하라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셀 서식 가서 테두리에 이중실선을 먼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즉 선의 종류를 먼저 왼쪽에서 선의 종류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밑에 선이니까 범위가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밑선이 되겠죠. 밑선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중실선으로 적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여기다가 클릭해주면 이중실선이 되겠죠. 예. 기준, 범위를 지정한 걸 기준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가 이중실선이 되더라 라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야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기본 작업 3번.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여 다음의 텍스트 파일을 열고 생성된 데이터를 기본 작업 3번 시트 A1셀에서부터 F16 영역에 붙여 넣으시오.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채용 결과 발표라는 텍스트 파일을 외부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고 열너비는 조정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에 외부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외부 데이터 왼쪽에 보시면 클릭하시면 텍스트 파일이 있을 거예요. 찾으셨죠? 이 텍스트 파일을 클릭해서 자, 외부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파일의 원본은 시험장에서는 어디라고요? 무조건 C 드라이브의 OA 폴더에 있다라는 겁니다. OA 폴더. OA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 시험장에서는 바로 보일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연습이기 때문에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상시 공략 문제 폴더에 채용 결과 발표라는 텍스트 파일을 이제 보일 겁니다. 그걸 클릭하고요.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오는데 현재 있는 이 파일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죠? 지금 같이 지금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보이는 게 어떨 때는 이렇게 잘 보이지만 어떤 시험에서는 이 글씨가 깨지는 글씨, 즉 한글 코드가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왜 나는 글씨가 깨졌냐? 그걸 못 가져오냐? 못 가져오면 점수 못 먹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글씨가 잘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 있는 부분이 글씨가 깨져서 뭐 일본말처럼 나온다든가 엉뚱깽뚱하게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코드 값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 코드 값을 바꿔주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뭐가 있냐? 여기는 유니코드 UTF-8번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보면 949 한국어라는 말이 있어요. 949 한국어. 그래서 949 한국어 코드 값을 여기는 949 한국어 코드 값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보세요. 949 한국어니까 이렇게 글씨가 깨졌죠. 이건 코드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텍스트 파일도 엉뚱한 코드가 있으니까 949 한국어 안 맞으면 어떻게 여기 있는 유니코드 UTF-8번으로 이렇게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이런 시험이 나올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니코드 즉 UTF-8번이라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949 한국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원본을 가져왔더니 이렇게 쉼표로 구분되어서 이렇게 열을 이제 나눠줘야 되겠죠. 열을 슬라이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쉼표가 돼 있으니까 여기 클릭해서 다음 눌러주고, 탭으로 구분된 게 아니라 쉼표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쉼표로 구분기호를 체크를 해줘야 이렇게 열의 방향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슬라이스가 된 거죠. 됐죠? 다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어떤 열을 가져오지 말라는 말을,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갖고 오겠다는 얘기죠. 모든 열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침을 눌러주면 되는데, 마침을 눌러서 우리가 기존 워크시트 A1셀부터 하라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A1셀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죠. 클릭을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A1셀을.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열 너비를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조건이, 세부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는 속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속성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열 너비를 조정하면서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의 너비에 맞춰서 조정해서 얘가 표시를 해줘라는 얘기인데, 지금 열 너비를 조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를 반드시 해제해 주셔야 됩니다. 해제를 해 주셔야 이제 점수를 먹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틀린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확인 눌러서 속성 버튼도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 끝났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가져왔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자, 그러면 이제 분석 작업 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쭉 읽어봤더니 시나리오 문제입니다. 분석 기능 중에 시나리오. 가전제품 판매 현황표에서 순이익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순이익의 합계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즉 여기에 있는 순이익률 I4셀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순이익률의 합계, 즉 G24셀, G24셀에 해당하는 값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를 물어본다는 얘기죠. 즉 순이익이 변동에 따라 순이익 합계가 어떻게 값이 바뀌는지, 이것이 궁금하다는 거죠. 순이익률이 25%로 증가했을 때 이익금의 합계, 또 15%로 떨어졌을 때의 이익금의 합계가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 이것을 이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분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반 작업을 해야 되겠죠. 셀 이름 정의 I4셀의 순이익률 이름 정의하랍니다. 그래서 I4셀 클릭하고 이름 삭제 순이익률 하고 엔터 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G24셀에다가 클릭해서 순이익 합계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 합계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겠죠. 첫 번째 시나리오 추가 버튼을 눌러서 쓰면 됩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순이익 증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변경셀은 순이익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셀이 순이익의 합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I4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렀어요. 순이익률이 현재는 20%지만 25%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5%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바로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서 두 번째 시나리오 순이익 감소 이렇게 해야 되겠죠. 변경셀은 똑같이 I4셀을 찍어주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이 순이익은 15%로 감소한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확인 버튼 눌러서 병합보고서가 아니라 요약보고서죠. 그래서 요약 버튼을 클릭하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셀 어디입니까? G24셀이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G14를 반드시 찍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변경셀도 찍어야 되고 결과셀도 제시를 해 줘야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변경셀 찍어주는데 결과셀을 찍어주지 않으면, 선택 어디를 지적해주지 않으면 그때는 요약보고서가 완성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찍어줬으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요약보고서가 이렇게 완성이 되더라라는 얘기죠. 현재 값이 20% 72,000, 순이익 증가 25%할 때 이 남는 것이 9만, 감소했을 때는 54,000으로 준다라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냐? 요약보고서는 분석작업 1번 시트 앞에 위치시키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앞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또 이게 뒤에 붙이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옮겨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셨죠? 뒤에냐 앞에냐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컷 다 해놓고 뒤에다 놓으시라고 못 읽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 분석작업 2번.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거래업체별 거래 현황표에 그림과 같이 거래업체별 거래 금액과 할인액의 합계를 계산한 후 실지급액 평균, 즉 합계 먼저 구하고 평균 구하는 부분합입니다.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다? 정렬을 먼저 우선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표에서 부분합을 지금 바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정렬을 해야 됩니다. 정렬은 어디에 있냐? 친절하게 답이 알려줬네요. 지시사항 보면 정렬은 거래 업체명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처리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러면 거래 업체에다가 클릭을 하고 데이터에 내림차순이니까 텍스트 내림차순 눌러주셔서 바로 눌러주면 끝입니다. 범위를 지정하고 정렬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간단하지 않으면 정렬 여기서 작업해야 되겠죠. 자, 내림차순 정렬했더니 우리 상사, 그 다음에 영재 상사, 미래 상사 이렇게 정렬이 가지런하게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부분합을 들어가야 되겠죠. 데이터 부분합 들어가서 자, 방금 정렬했던 항목이 그룹 항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룹할 항목을 정렬했던 항목으로 일치시켜 주셔야 돼요. 거래 업체명으로 내가 정렬을 시켰으니까. 그 다음 사용할 함수 첫 번째 계산은 합계를 한다고요. 거래 금액과 할인액의 합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계라고 사용할 함수를 하고 실지급액 항목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과 할인액에 대한 합계, 이것을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 주셔서 우리 상사의 거래 금액 합계와 할인액의 합계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이게 분석이 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합계로 부분합을 들어갑니다. 두 번째 부분합으로 들어가서 그룹할 항목은 바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두 번째는 실지급액의 평균을 해라 라고 했으니 여기가 이제 평균으로 바꿔주고, 거래 금액의 평균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할인액의 평균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실지급액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예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 부분을 반드시 빼주셔야 동시에 부분합 결과가 보일 수 있다라고 했죠. 빼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 책에 있는 이 순서대로 부분합의 결과값이 표시되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부분합이 끝났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매크로 문제입니다. 매크로. 다음 매크로 작업을 수행하시오. 첫 번째, 2,4에서 2,13 영역의 도서명별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실행한다. 매크로 이름은 평균. 그 다음에 함수를 사용합니다. 에버리지 함수를. 그리고 나서 단추를 만들어서 연결시켜주면 된다. 지금같이 여기 평균을 구한다라고 하면 옆으로 평균을 구하지 전체 평균을 구하는 내용이 아니죠. 개인당 평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을 구하는 것까지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표 바깥쪽에다가 셀 포인트를 놓고 매크로를 들어갑니다.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으로 들어가서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라고 쓰고요. 평균이라고 쓰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뭐예요? 녹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클릭, 여러분의 데이터, 키보드 들어가는 거 이거 전부 다 기록을 남습니다. 자, 이제 이 4셀에다가 클릭하는 거를 기록을 남기고요. 그 다음에 평균 구해야 되겠죠. 함수 이용합니다. 에버리지로 더블 클릭해서 마법사 띄우고, 개인당이니까 여기에 있는 옆으로 이렇게 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B4에서 D4까지,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서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채우기 엔드라는 것까지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하냐, 영역을 해제하는 것까지도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표 바깥쪽에다가 클릭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기록 중지 버튼 다 했죠. 기록을 남기는 만한 사항들은. 그래서 반드시 기록 중지 버튼을 눌러서 끝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단추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연결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단추는 개발 도구에 있는 삽입 메뉴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추를 찾아서 클릭을 하시고, B15에서부터 C16까지 크기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마우스를 이렇게 옮겨 놓고 Alt키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딱 맞춰서 단추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마우스 손 띄고, 그리고 평균 매크로 지정해서 바로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글씨를, 단추에 있는 글씨를 평균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면 여기에 있는 24에서 23까지 데이터를 지우고, 그리고 나서 평균 단추를 클릭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매크로, B4에서 23 영역에 쉼표 스타일로 지정하는 매크로를 실행하라. 자, 그러면 표 바깥쪽에다가 셀 포인트 일단 찍고요.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은 쉼표 매크로네요. 그래서 쉼표라고 글씨를 쓰고,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서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B4에서 B4네요. 그러니까 여기네요. B4에서부터 E13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이번에는. 그래서 B4에서 E13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쉼표 스타일을 해라 라고 했으니 홈 메뉴 가서 여기 있는 쉼표 스타일 요거 하나 눌러주면 끝입니다. 뭐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쉼표 스타일로 한번 딱 눌러주시면 쉼표가 딱 됐죠. 그리고 나서 끝났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영역 풀고 이제 녹화를 끝내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을 반드시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녹화를 끝내고, 그리고 나서 단추 만들어서 매크로 연결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의 즉 삽입 메뉴 도형, 그리고 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라는 도형이 있어요. 그래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클릭하고 D15에서 E16까지 범위를 이렇게 Alt키 누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씨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매크로가 바로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눌러서 쉼표라는 매크로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 여기처럼 이렇게 공간이 여백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는 틀린 거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꼭지점 보이게끔 하고 그리고 나서 Alt키 누르면서 요놈을 이렇게 작업을 한 번씩 좌우로 흔들면서 딱 맞게끔 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차트 수정 문제죠. 자, 차트의 종류를 3차원 원형으로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차트를 지적하고 그리고 차트의 종류를 변경합니다. 디자인으로 가서 네, 차트 종류 변경 여기는 원형으로 그 다음에 3차원 원형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차원 원형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첫 번째 1번 문제가 확인이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차트 종류 변경 그래서 3차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차트 제목을 차트 위로 하고 그 다음에 A1셀에 연동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의 구성 요소를 추가하기 때문에 디자인,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제목, 차트 위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차트 제목이 지정된 상태에 수식 입력줄에서 는 하고 A1셀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개발 디자인 이거는 차트 도구에 대한 메뉴가 어떻게 돼요? 차트를 지정했을 때 나오는 거죠. 차트를 지정 해제하면 여기 메뉴가 보이지 않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나는 디자인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적을 해야 나오는 거예요. 지적을 해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데이터 계열의 첫 번째 조각의 각을 15도로 지정하고 생산부는 따로 분리시켜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조각되어 있는 원형에 있는 각 뭐죠? 예, 생산부 뭐 기획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일단 15도로 지정하랍니다. 이건 어떻게 들어가느냐라는 게 문제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기 있는 원형 먼저 지적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3차원 회전이라는 데가 있을 겁니다. 3차원 회전을 눌러주시면 예. 자, 3차원 회전 3차원 서식 아니죠. 여기서 나오면 안 되겠네. 여기서 속 크기 속성 네. 여기서 바로 찾는 건 어렵겠네요. 그러면 데이터 계열 서식에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제가 좀 순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지적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는 게 빠르겠네요.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 조각 이렇게 나왔죠. 이 첫 번째 조각의 각을 15도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5 그리고 엔터 치시면 15도로 일단 여기에 있는 이 각이 15도로 일단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5도로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생산부라는 것은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자재부, 그 다음에 홍보부 뭐 이렇게 나왔죠. 여기는 생산부라는 조각이 있죠. 요 놈을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그래서 꼭지점을 보면 이렇게 꼭지점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가 지정된 상태, 이렇게 전체가 지정된 상태가 아니고
전체가 지정된 상태가 아니고 생산부 조각만 클릭해서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이때 이제 따로 분리하라는 얘기는 이 놈을 끄집어 당겨서 약간 위로 이렇게 올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분리된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분리가 된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3차원 회전에서 Y회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지적을 하고요. 지적하고 오른쪽 3차원 회전 눌러서 Y축 회전을 30도로 바꿔라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도 Y 30도. 그러니까 어떻게 지적을 했느냐에 따라 다 다르니까 메뉴들이 잘 지적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 데이터 계열에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바깥쪽 끝에 지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차트의 구성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디자인에 가서 차트 요소를 추가합니다. 데이터 레이블에 뭐예요? 바깥쪽 끝에 이런 식으로 바깥쪽 끝에로 해주시면 구성 요소는 추가해야 되니까. 그리고 있는 거는 수정하는 거죠. 서식상자에서. 그래서 바깥쪽 끝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책에 있는 거하고 내가 작업한 거하고 똑같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1번 문제 차트 원형, 즉 3차원 원형을 작업을 못하면 2번, 3번, 4번이 다 못하는 형태가 되겠죠.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